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한 백악관 논평에 대해서 꿈보다 해몽이라며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반감을 드러냈던 한미 워킹그룹은 출범 2년여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후에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선 경선 일정을 다시 논의합니다.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계와 이낙연, 정세균계가 찬반으로 격돌하면서 결정권을 쥔 송영길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엑스파일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집권당이 개입해서 작성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당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바로 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해서 8월 16일 등이 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이 제명 처리됐습니다. 출당 조치에 따라 당은 떠나게 됐지만 의원직은 유지됐습니다.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놨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학대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4개월 수사 끝에 평소에도 지속적인 방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시기를 놓고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연기는 안 된다는 의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갔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도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간 대권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거셌죠. 자, 민주당 오늘 경선 연기 여부 결론이 내려지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3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진행해서 대선 경선 연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대선 후보 선출을 현행대로 9월에 할지 아니면 11월에 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현재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코로나19와 경선 흥행 등을 고려해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선 연기는 안 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을 미루려면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당무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는 일단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당 지도부는 현재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회의를 열어서 경선 일정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오늘 결론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내 균열이 빨라지고 대선 흥행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네, 야권 상황도 짚어보죠.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입장을 밝혔죠. 네, 먼저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문제의 엑스파일을 봤다는 보수 성향 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장 소장은 TBS 라디오에 나와 엑스파일 2개 버전 가운데 하나는 6월쯤 정치권에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4월쯤 어떤 곳에 어떤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금의 흐름 맥스 같은 게 있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어떠한 기관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대변인을 통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는 대신 내용과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공기관이나 집권당이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사실상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의미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울산시장 선거 같은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일 공개를 두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장 소장은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문건 공유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오히려 자신이 문건 공유를 거절당했었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파일의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진위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처음 출석했고요. 여야 의원 11명이 첫날 질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등에서의 외교 성과와 함께 백신 확보 그리고 접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분열이 심화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데 대한 지적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 추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과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물론 실체조차 제대로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향후 던져질 그 파괴력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 엑스파일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엑스파일을 접했다고 밝힌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지금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그 파일,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성철 소장은 일주일 전쯤 봤다는 겁니다. 자, 장 변호사님은 이 문건을 언제쯤 보셨습니까? 제가 그 장성철 소장이 본 그 문건하고 예. 제가 본 문건은 다른 문건 같아요. 아, 다른 문건 같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혹으로 가득 찬 이제 문건인데요. 그거를 이제 통칭 엑스파일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네. 제가 그것을 본 것은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3일 사흘 지금. 전쯤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파일 글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장성철 소장 말은 두 가지 종류의 파일을 봤다는 겁니다. 모두 10페이지짜리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 몇 페이지짜리였습니까? 제가 본 거요? 예. 글쎄요, 제가 본 거는 2페이지짜리가 하나 있었고요. 네. 또 6페이지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일단 종류는 다른 파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내용이 좀 어떤 거였습니까? 내용을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내용은 굉장히 다양했는데, 예.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그 장모와 네. 관련된 의혹들, 아, 그런 것들이 분량상으로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장 소장이 봤다는 그 파일에 보면 20가지 정도의 의혹이 담겼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몇 가지 종류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요. 예, 예. 제가 별로 그 가짓수나 지금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 예.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만도 네. 의혹이 사실인 여부를 밝히려면 네, 네. 수사 기록이나 조사 기록으로 보면 뭐 수백 쪽의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장성철 소장 얘기는 20가지 의혹인데 20쪽 정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봤다.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비례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장순철 소장의 말을 들어보면 금융 기록, 그러니까 개인 금융 기록이 들어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실제로 문건 내용을 뭐 어떤 검찰이나 기관 등 어딘가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받은 느낌은 예, 예. 그 소위 말하는 찌라시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찌라시의 내용을 아주 그냥 쫙 모아놓은 집대성한 그런 느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예. 금융기록이나 예. 또는 그런 공신력 있는 자료가 붙어 있으려면은 그 정도 분량으로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파일은 어디서 받아보신 겁니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받은 파일의 예, 출처를 밝힐 수는 없고요. 아, 예. 저는 이렇게 출처 불명의 그리고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객관적인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붙은 자료도 아닌 예, 예. 그야말로 괴문서에 해당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네. 정치권에서 어떤 대선 주자의 거취를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네. 이런 일은 지금 2021년도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예. 하고 싶습니다. 예. 파일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또 누가 작성했는지도 네. 모르는 그런 파일을 놓고 어떤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장성철 소장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윤 총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힘들겠다, 방어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말이죠. 윤 총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아주 극도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든 뭐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했었던 거 다 기억하실 텐데요. 예, 예. 그렇게 현직 법무부 장관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쪽하고 윤석열 총장이 맞대서 이제 싸워왔던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때 없었던 자료가 예. 지금 불거져 나온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보고 또 예. 지금 뭐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건의 분량만 봐도 도저히 그거는 20가지 의혹을 거기다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담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엑스파일 이 논란이 실체를 가지기가 어렵고 예, 예. 또 계속 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파일 자체가 지금 장성철 소장이 갖고 있는 파일과 또 우리 변호사님이 갖고 있는 파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 말은 이 파일을 공개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변호사님이니까요. 이런 파일들을 공개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까? 공개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면 그런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본인이 직접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예.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고 아, 그러면 언론기관이 그걸 가지고 취재를 하겠죠. 예. 그 취재한 결과를 보도를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근데 아. 그런 방법을 놔두고 예. 뭐 계속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예, 저는 예.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제보를 하고 또 언론기관이 이 제보를 받고 확인해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지금 이 문서와 관련해서 정체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마라. 기관이 작성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밝혔는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으로 부인만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커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명 예. 그리고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뭐 의혹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뭐 예. 이런 비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절실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1살 안모 씨와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수사관에 이끌려 나오고 고개를 푹 숙인 또 다른 남성도 뒤를 따릅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1살 안모 씨와 김모 씨가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살해한 이유가 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친구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숨진 친구랑 가족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피해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왜 병원에 안 데려갔나요?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로부터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노트북을 망가뜨린 만큼 이래서 빚을 갚으라며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주거지에 감금해놓고 온갖 가혹 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중감금치사죄로 긴급 체포한 두 사람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데다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다른 고교 동창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씨가 감금돼 있었던 지난달 27일 A씨 아버지가 두 사람을 고소했던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킨 것을 두고 부실 수사였는지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이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단계에서 공보 관계자가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관계자를 접촉해서 사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혐의가 있어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법원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공군정보실 소속 관계자 중에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 여성 공군 부사관이 선임들의 잇따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침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무리를 일으킨 문제 인물로 몰고 가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2차 가해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결국 3년 만에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학창 시절 내내 군인을 꿈꾸던 A씨. 지난 2013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부산의 한 부대에 발령받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선임의 성추행이 시작되면서 꿈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평가 위치에 있던 가해 선임 김모 준위. 김준위는 A씨에게 진급해야 하지 않느냐, 용돈을 주겠다, 애인이 되라 등 불쾌한 말을 쏟아냈고 회식 자리에서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몹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허벅지에다 그 성기 쪽까지 손 대면서 근데 제가 거기서 반항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손을 밀쳐내긴 하지만 다시 손이 들어오는데 A씨는 다른 선임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대대장에게도 보고됐지만 조처는 황당했습니다. 김준희를 다른 부서로 옮겨줄 테니 A씨에게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이후 정식 신고가 이뤄지고 나서야 징계가 내려졌지만 그마저도 3개월 감봉에 그쳤습니다. 감봉을 3월을 받으셨어요. 그 사건으로는 징계만 됐거든요. 형사는 아니라서 판결문은 없어요. 모욕감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업무 배제였습니다. A씨는 결국 경기도의 다른 부대로 옮겨갔습니다. 여군이었으면 참았어야지. 이거 군인인데 참았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면전에서 듣고 있는데 어떤 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새 부대에서도 A씨를 마치 소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초리는 계속됐습니다.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란 말을 덕담이랍시고 건넨 임모준이. 그러더니 얼마 뒤 술자리를 만들고 노래방에 데려가더니 A씨를 성추행했습니다. 임준희는 이후 A씨와의 통화에서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30여 년 군 생활에 먹칠할 수 없다며 압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충격에 시달리던 A씨는 3년 만에 꿈을 포기하고 전역했습니다. A씨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숨죽여 울고 있을 여군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성추행과 2차 가해에 무딘 군문화를 뿌리째 바꿔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여군들이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겪고 지금도 소리 못 내는 여군들이 있겠지만 여자로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료로 봐달라는 거잖아요. YTN 김다연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의 대외 메시지를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힌 것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조건 없이 만나자는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의 요구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비난이나 거친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당장 조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꿈보다 해몽이라며 비꼬기는 했지만 도발보다는 대화를 기다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건데요. 새로운 제안 없이 대화 재개만 촉구한 미국을 향해서 미국이 먼저 보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다시 공을 넘긴 거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이 최고 지도자의 대화 준비론에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흥미롭다고 가볍게 반응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담화가 나온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김 대표를 접견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겠군요. 네, 성김 대표 임명 뒤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만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대표와 20여 분 동안 환담했다고 밝혔는데 한미 간의 대북 정책 조율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점심 무렵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고 또 북한의 어떤 대화 유인책을 제시할지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별도로 만나서 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통일부를 찾았고
이어 통일부를 찾아 이인영 장관을 예방했고 이어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김 대표와 함께 방한한 정박 대북특별부대표가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과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국무부가 종료에 합의한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는 성김 대표 임명 뒤 첫 방안인 만큼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또 미국 측의 입장을 듣는 소통과 협의의 기회이고 공식화나 정례화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북한과 좀처럼 소통의 창구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를 대체로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북한이지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인 말들을 자주 쏟아냈습니다. 최근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식량난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례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보다 헬쑥해진 모습으로 등장해서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일단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례적으로 식량난까지 언급한 건 우리나라나 미국과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K-팝은 악성 암으로 규정해서 단속에 나섰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문물을 방치하면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되면서 서구 스타일 확산에 개의치 않았던 초기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미니스커트도 있고 전자바이올린과 드럼 같은 서구 악기도 활용하는 북한판 걸그룹 모란본 악단은 김 위원장이 창단했습니다. 또 2018년 우리 연예인들이 평양을 방문해 진행한 공연에선 가수 레드벨벳의 공연을 보면서 흐뭇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남한 문화가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말투와 행동을 타락시켰다면서 법까지 내놓으며 단속에 나섰다는 겁니다. 북한 출신 정치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외곽 조직인 사회주의 여성동맹 대회에 보낸 서한 내용도 노동신문에 공개됐습니다. 여성을 사랑하고 내세우고 도와주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은 중대사라며 이런 여성들을 돕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정치부 회의부터 당 중앙위 전원회의까지 6월에만 4차례 주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긴장의 고삐를 죄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북한이 식량난 속에 다시 국제사회에 등장할지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정은 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7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2차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 사태로 접종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일단 당분간은 2차 접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접종센터는 오후 4시 반쯤에 접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곳에 백신 접종을 예약한 인원은 모두 1,020명으로 3시 50분까지 979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체 예약 인원의 90%는 2차 접종을 받는 75살 이상 어르신이었는데요. 오늘 2차를 끝으로 접종을 마무리하신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불안감에서 생활의 그 불안감에서 해소되는 그런 기분, 해방감, 네, 그런 기분입니다. 네. 우선 만나면은 사진도 찍으러 댕기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으러 댕기고 뭐 좋은 일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이곳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75살 이상 어르신 9천여 명의 2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전국 예방접종센터 등에서는 대부분 2차 접종 위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을 포함해 2차 접종을 마친 이들은 지금까지 416만 7천여 명으로 국민의 8.1%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 1차 접종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다음 달 중순까지는 2차 접종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차 접종에 집중하면서 7월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위탁 의료기관 점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7월부터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계획인데요. 혹시 모를 혼선을 막기 위해 1차 접종 확대보다는 앞으로 있을 접종을 대비하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6월 말부터 3주 동안 예방접종센터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맞지 못한 분들이 좀 있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하고도 맞지 못한 분들은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60살에서 74살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접종 대상을 중심으로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새벽 0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8일 동안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 누리집 그리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직접 예약하거나 자녀가 대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은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정을 조정하는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한 번 더 백신 접종을 예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대전에서 해외 입국자의 일가족이 확진된 데 이어서 연관성이 확인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유성구의 한 교회에서는 교인 1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전면 등교 수업을 앞두고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교사 1명과 학교 방역 지원자 1명, 학생 8명 등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의 장애인 복지관과 관련해서 직원과 가족 등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한 뒤에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난 217만 2,526명 가운데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항공 여행객이 210만 명을 넘기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가 이틀 연속 전혀 나오지 않는 주도 등장하는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현지 시각 20일 미국 전역에서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21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이후 하루 항공 여행객으로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맘때의 270만 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사들은 오히려 몰려드는 승객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승무원 부족을 이유로 다음 달 중순까지 승객들을 다른 항공편으로 옮겨서 다시 예약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일상 회복이 빨라지고 있지만 고용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y're basically asking, workers who have led their lives differently over the past year to drop everything and run back to the office or the business or whatever.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주는 이틀 연속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도 이틀 연속 5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주일 평균 감염률도 0.66%로 1% 아래로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도
양성 판정 비율이 지금까지 가장 낮은 0.53%까지 떨어지면서 대부분 식당이 영업을 재개하는 등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I've never served a table before in my life, whereas today me and my manager served the entire restaurant, all 160 seats.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900만 회분까지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등 과학을 신뢰해서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프로풋볼 경기를 관람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혐의로 광주 동구청 7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외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무너진 5층짜리 건물 감리를 건축사 참호 씨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좌와 통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입니다.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장소에 접근을 막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협력업체 소속 A씨가 작업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입니다. 이 노동자는 크레인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안전지지대를 철거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건 아침 7시 30분쯤. A씨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해체 작업 도중 타워 크레인과 연결된 줄이 갑자기 끊어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했는데 작업을 가는 건 노력이 이전에 사고야 아드노프를 좀 확인을 했으면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하루 앞서 익산에서도 지붕에서 작업하던 50대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추락해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는 해마다 15,000명 안팎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300여 명, 매일 한 명씩 허망하게 가족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목소리는 높지만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 추락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인이 같은 것도 그렇고 원래는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피하는 것이 저는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신가요? 다수는 아니신 것 같네. 공을 마련하셨네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저는 개파 없는데요. 제가 원래 정성욱입니다. 조금 약간 앉혀있으면 때문에. 네, 뭐 괜찮습니다. 네. 곤란한 질문 막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 전술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지만 그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당사자인 윤 전 검찰총장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라면서 만약
공기관과 집권당이 개입해서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 문제로 의원총회까지 연 민주당은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경선 연기를 할지 말지를 놓고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네. 자, 송영길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일단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연기나 아니면 그대로 원칙대로 하자라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격론이 벌어지면 마지막에 본인이 조정하는 역할, 조종자 역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입장이 너무 난처하고 딜레마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바로 제가 좀 그 몇 시간 전에 제보를 하나 받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 핵심 내용은 결국 논란 끝에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다. 믿을 만한 제보. 그게 뭐냐면 송영길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둘이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거기서 송영길 대표가 당이 이런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연기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안 겸 한번 또 봤더니 멘트를 워낙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차마 그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알겠다라고 끝났거든요. 자, 이게 제보잖아요. 예.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취재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보자가 워낙 이제 여권의 핵심 인사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저희 취재 기자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라서요. 그런데 저희 취재 기자 말로는 이게 당무위원회에서도 결정될 수 있고 당무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송 대표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절차는 맞습니까? 그게? 그렇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면 말하자면 최고위원회에서 하면은 이거는 연기 불가로 될 가능성이 높고 당무위원회로 넘어가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구성 보면 그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의결로 되면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정세균이라도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반이 넘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본인 최고위원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당무위원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당무위원회 넘어가는 걸 보고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계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비이재명계와 갈등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영표 의원이랑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위 후보가 이걸 좀 어떤 흔쾌하게 좀 받아들이면 쉽게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또 당이 단결을 해야 되고 이 경선 과정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저는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 국면에서 통 크게 받아주면 뭐 대범하다 또 포용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제가 이제 하수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전술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지사의 통큰 양보를 주장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소탐 대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이기는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방법이 이제 다르죠. 이재명 그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비이재명계는 이게 흥행 효과를 높이려면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팽팽하죠. 이거는요 어떤 논리적으로 해답이 찾을 수가 없어요. 힘과 힘의 대결이기 때문에 한판 이제 승부가 이미 시작된 거고요.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는데 예.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예. 근데 과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이건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냐 당무위 판단하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당한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별개 문제고 누가 판단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판단이 이번에 이제 힘에 의해서 결론이 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좀 보게요. 예. 만약에 당무위로 넘어갈 경우 그때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럼 이재명 지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변을 쭉 취재해 본 결과 세 가지죠. 첫째는 예. 이제 그야말로 극적으로 본인이 통 크게 수용하는 경우 아. 좋다. 내가 이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 그런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보여서 뭐냐면 2달 늦춘다고 해서 내가 역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하라는 것은 당의 이미지, 원칙을 깨는 의미가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통 크게 양보하는 방안이 있겠고 이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 두 번째로는 내부에서 투쟁하는 겁니다. 본인 계속 투쟁을 당 내에서. 한다고요? 그렇죠. 강력하게 반발하고 당에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참 너무 이제 미묘한 몇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본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재명 지사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나 당이나 전방위로 압박하면 내부 투쟁을 해 보겠죠. 이게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안은 당연히 극단적인 방법인데 이제 제갈길을 가는 거죠. 탈당을 하거나 제3의 거나. 솔직히 근데 제3의 방안 이게 이 극단적인 선택의 방안은 사실은 1년 전에도 사실 호사가들의 입에서 나왔었습니다. 탈당 가능성을. 예, 탈당 가능성이. 그래서 제3의 길을 가면은 그리고 오히려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다. 친문 주류 입장에서는 3파전으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과 제3의 길과 혹은 국민과 3판이 갈라지면 결국은 표가 똘똘 뭉치는 민주당이 이기지 않느냐라는 상당히 그 희망 섞인 시나리오 차원에서 1년 전부터 나들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근데 지금 이제 현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치판은 어느 순간에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마지막 이 세 가지도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선을 연기를 하든 안 하든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좀 후유증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핵심 여권 인사들을 통화를 해보면요. 친문의 이름 주류, 민주당 주류 주체 세력이 이미 여러 갈래로 나눠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친문 핵심 강력파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해보면 각각 미는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면 더 4분 5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다시 이합집산에서 이제 하나로 다시 뭉치게 될 겁니다.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은 일부는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진통을 겪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엑스파일 보신 적 있어요? 그건 그냥 제가 NCDC 하겠습니다. 대답도 봤다 안 봤다 얘기할 수 있고 다만 그 내용은 대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다? 예,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 전해 듣고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기존에 확인한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제가 알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장성철 소장이란 분이 확보했고 봤다는 그 파일, 그걸 장성철 소장이 보고서 평가를 한 겁니다. 방어하기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접하셨다면서요? 그 과거에도 이제 그 대선 때마다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파일도 있고, 이를테면 이회창 파일, 이회창 파일, 이회창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대엽 그러니까 북풍으로 해서 아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병역 문제나 집중적으로 성공한 파일이지만은 과거에 또 여당이 갖고 있었는 뭐 DJ 파일, 김대중 파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도 뭐 야당 후보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소문으로 나돌았는데 결국은 공개를 하지 않고 묻혔습니다. 왜냐하면요, 공개를 해서 정확하게 팩트로 입증을 하면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공작 정책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엑스파일이 터뜨리는 건 아주 그 위험천만하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원장님 보실 때는 이 엑스파일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게 왜 나왔는가 제가 경험상으로는 사실 정치권의 여의도 주변에 있는 말하자면 정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원이라든지 뭐 경찰에 몸담았던 전직의 정치권을 많이 들으면서 보냐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페이퍼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대선 때 본인도 뭔가를 좀 딜을 하고 뭔가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승부수를 던질 때 그래서 어느 쪽과 접촉을 하다가 말하자면 자기가 개인적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제 건네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금 질문을 했냐면 만약 그 파일 내용 중에 요즘 민심을 가장 아프게 자극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부동산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팩트가 있어서 그것이 단기간에 확인이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지명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려면은 본인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본인의 국가 지도자라는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저 정도면은 뭐 별 문제 없다. 지도자 가면 윤석열 밀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아직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지금 소문이 불풀면은요 계속 의혹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저는 언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이게 상당 부분이 밖으로 언론에 노출이 된다고 봅니다. 의혹들이. 그럼 그때 사실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 정도면 안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다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윤석열 아직 모르죠. 일반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는 순간 법적으로나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할 거라고 앞서 봅니다. 정치 기술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앞서 우리가 장진영 변호사도 다른 문건인데 그것도 엑스파일인가 봅니다. 근데 뭐 사설 정보지 수준이라고 하고요. 여러 형태의 파일들, 문건들이 있나 봐요, 보통? 저는 이제 과거에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10년을 했고 또 청와대에 한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일, 엑스파일, 그다음에 지라시 수준 이런 거 수십 많이 접촉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라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 문건들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상당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을 작성하는 거라든지 팩트라든지 하는 보면 이거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다라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짜집기 한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짜집기 한 게 많은데 다만 이제 거기는 상당히 그 구체적인 팩트들 뭐 누가 언제 만났고 뭐 돈이 액수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정보 문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참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을 놓고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데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실체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 주간지에서요. 윤석열 엑스파일을 처음으로 거론했던 의원이 있습니다. 신지원 전 의원인데요. 저희 뉴스큐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의 문건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수묵꼭지가 있는 거는 저도 뭐 확인을 했는데 되게 지금 작년부터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중앙지검 부서에서 수사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모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급여 지금 부정 수급 그게 지금 좀 재판에 지금 회부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관련해 갖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코바나 콘텐츠 전시 기획할 때 대기업 협찬이 뭐 과했다 뭐 이런 의혹들인데 제가 받은 느낌은 특별히 새로운 거는 없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선 본선이 아니고 각 당별로 이제 내부 예선 단계로 이제 경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 생산된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야당 쪽에서 소비하고 있는 게 이게 참 아주 재밌는 현상이다. 이렇게. 뭐 4월 버전, 6월 버전이라는 더 많은 버전이 있나요? 이런 문건의 어떤 특징이 이렇게 각색과 윤색이기 때문에 그 각색과 윤색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팩트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 뭐 여러 버전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2개 이상의 버전이요? 뭐
특별하게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팩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의혹이 예. 또 본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예. 처 의혹 그리고 장모님 의혹 이렇게 예. 세 가지 의혹이 챕터별로 정리가 됐다는 건데 예. 신주호 전 의원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당에서 생산된 걸 야당이 소비하고 있다는 점은 좀 흥미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잡한데요. 지금 나온 버전만 해도 세 가지 버전, 하나는 4월 나온 버전, 네. 6월 버전, 그다음에 새롭게 최근에 나온 또 가짜 버전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 A4 용지 2장짜리, 네. 또 6장짜리,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봤는데 예, 6장짜리 맞습니다. 봤다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10장짜리 2장, 예. 이렇게 있다는 건데 온갖 얘기들이 이제 나도는데요. 이 점이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실험대에 왔다고 보면 됩니다. 대꾸를 하겠다면 저 정도 폭풍 몰아치는 거 당연하죠. 저기서 무너지면 못하는 거고 저기서 넘어서면 다시 또 대권에 더 한 발 더 다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첫 시험 때 올랐다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런데 이 윤석열 엑스파일로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께서 확장된 어떤 그런 범야권 후보들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건 김재현 최고위원 개인 차원의 대응이고 제 판단으로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거망동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조직에서 그런 것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저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당원에 관한 것이라면은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 등에 이첩할 수 있겠으나 그걸 수령한다 하더라도 살펴볼 조직이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저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뜨거운 호박이란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가 넝쿠쳐 들어왔는데 저거 잘못 만지면요.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작 정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저걸 가지고 온갖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료를 주더라도 서로 안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개를 하거나 폭로하기를 바라는 거지 본인이 그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상당히 오해를 받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 차원에서 지금 적극 공세로 나서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칫했다가는 공작 정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뒷짐지고 있어도 언론에서는 온갖 지금 정치권 호사 여의도에서 막 불불 끌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민주당이 공격을 앞장서서 하면 봐라 결국은 너희들은 공작 정치 했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가급적 한 발 또 물러서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설정 소장이 정치권에서 정보 한 10년 정도 다룬 분이다. 그분이 그 문건을 나한테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여권 쪽에서 만들어진 것을 저한테 전달해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더 그런 잘 사람들이 알고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또 아까 경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그런 데 근무한 사람이 있고 또 대기업 홍보실 국회 파견 나온 사람들 정보 담당. 저는 옛날에 한때 그런 대여섯 그 모임도 해봤습니다. 과거 기자 시절에. 그 사람들이 순전히 그런 자료를 만듭니다. 찌라시와 팩트와 섞어서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된 엑스파일과 찌라시 중간 정도. 그걸 많이 만들어서 그걸 위해 대기업에 총수들 보고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적절하게 활용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정치 기술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장성철 소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딱 제가 떠오르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오래 드나들면서 뻔히 알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사람 그게 있습니다. 제가 찾으면 만나면 금방 알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이 내용을 만약에 공개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여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장성철 소장이. 그런데 앞서 장지영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면 언론기관에서 취재해서 또 공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온갖 포화를 맞을 수가 있죠. 여권으로부터 혹은 야권으로부터 온통 김윤석열로부터 십자 포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개를 했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어제도 좀 확인해 보니까 상대수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다는 아니지만 내용들이 일부들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설왕설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약간 또 이거 저 자료를 주면은 뭐 너는 뭐 할래 이렇게 뭐 서로 교환하자라는 등 내용들이 이렇게 파편들이 부분들이 나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교 주변에 통째로 나도는 건 아니지만 그 일부들이. 그러니까 앞서 장선철 소장이 그 CBS와의 인터뷰 때 그 내용 중에 금융 정보가 있는데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기관 아니면은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액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한테도 몇 명이 얘기야. 이거는 정말 금융기관이거나 아니면 뭐 검찰의 직접 수사관이거나 직접 관련자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이거 후폭이 좀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계속 커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6개월 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20페이지짜리 쪽에 뭐 20가지가 넘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태풍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 윤 총장 측에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그 엑스파일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해명하고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네요. 이재명 지사는 이제 자기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해명하고 설득하고 설명을 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라라고 하는데 그건 정무 감각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명할수록 그때는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해명하면 어쩔 수가 없는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해명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하게 되면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또 앞서 이재명 지사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 엑스파일 논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그 요약된 거 비슷한 걸 보긴 봤는데요. 또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한번 드린다면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과 관심은 더 증폭되고 사실과 다르더라도 절반 이상은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정치인은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자,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과 다르더라도 절반 이상은 사실일지도 모른다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의혹에 정치인은 답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저 발언을 하고 나서 말미에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는 조언 아닌 조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모범 답안이죠. 해명을 하고 정면 돌파하자라는 건데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포화가 닥칠 겁니다. 지금 20가지가 넘는 건데 지금 조국 사태를 보세요. 조국 장관이 이게 한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만 돼도 정면 돌파할 수 있죠. 해명하고. 근데 여러 가지 수없이 그중에는 정말 상당히 그야말로 소문에 불과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도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가지를 해명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권이나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 20가지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언이 아닌 조언인 거죠. 맞는 조언이기도 하고 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이게 이제 불법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대응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해명을 완전히 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무대응으로 하자니 또 계속해서 말이 만들어지고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아주 곤혹스러울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가능한 한 총론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면 그렇게 할 거고 다만 이 엄청나게 이를테면 폭탄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군 진영에. 저는 궁금한 게 이때 윤석열 전 총장은 누구하고 운운을 하는 건지 누구하고 전략을 짜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후 대응이 과연 프로다운 대응이 나올지 아마추어도 나온 내용을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엑스파일 내용이 뭐냐보다도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면 뭐 대통령감이다라든지 아닌지 판단이 쓸 수 있고 국민들도 그걸 상당히 중시할 겁니다. 정말 솔직하고 진정하고 배짱 있게 담담하게 하는 건지 쩔쩔매면서 말이죠. 뒷전이 물러나고 우왕좌왕하게 될지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국민들이나 정치인들도 파악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대변인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만에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엑스파일 문건이 그다음에 또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출마 6말 7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선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이동훈 전 대변인이 좀 사정상 일신상의 이유로 아니요. 그러니까 사정에 의해서 발표가 대권 선언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입당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틀어졌고 그리고 총론적으로 보면 8월 입당으로 굳어졌는데 그것조차도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도 행보를 더 좀 걷겠다라는 건데 저도 차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에게 하루속히 입당하라고 입당에 압박하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은 각자 힘을 키우면서 가는 거고 윤석열 적장님 때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빨리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구나 이런 폭탄이 터질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도 좀 볼 겸 각자 갈 길 가면서 역량 키워서 적절한 시점에 손을 잡든 뭐 입당을 하든 그런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니까 최고위원 내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범야권 후보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것조차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정치력을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잣대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건 범야권 후보죠. 도와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도와주느냐 이게 이제 절묘한데 여기서 한 가지 미묘한 말씀 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제보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그래서 이른바 신보수와 구보수 간에 갈등 내지 알력이 있고 그래서 도와주자라는 사람과 도와주지 말고 그냥 놔두자라는 생각이 서로 갈라져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분명히 그건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빨리 와서 환영하는 꽃가마태에서 윤석열을 함께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윤석열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지 않냐 말이죠. 유승민이라든지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과거에 오세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습니다. 구보수와 신보수가 상당히 신빙성이 좀 있는 말씀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당에서 부동산 공수처 관련해서 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연일 공세를 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이 있어요.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어저께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제출했고요. 저희들은 공정하게 철저하게 바꿔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더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이고 그래서 공정성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전수조사를 두고 국민을 참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탈당 권유 조치를 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해당 의원들의 반발만 무성할 뿐입니다.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던 호기로움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정의당 등 비교섭 정당 소속 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등
총 75명입니다. 국민의힘 전수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네, 대변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일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절반은 왔나요? 예? 절반 정도는 왔나요? 구체적인 상황은 여기에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국힘이 2주 뒤에도 덜 내게 되면 그 전원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제 계속 이 상태가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이제 뭐 검토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마 실무적으로 계속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정식으로 또 공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에 국힘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답변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 정의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포함 5당에 대해서는 즉시 이제 내일부터 착수하는 걸로 돼 있고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다만 지금 브리핑 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추가 좀 보완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본격 착수 이런 단어를 네 글자 쓰는 것보다 보완되는 대로 본격 착수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일단 이 국힘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이 이루어지는 대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시설 50여 곳을 적발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개를 사육해 판매하는 농장입니다. 농장 한편에 불법 도살장이 있는데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지저분한 바닥에 분비물이 흥건하고 방금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농장은 지난해부터 전기도구로 감전시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전기봉 어디 있어요? 전기 꼭생이? 아니 그냥 할 거니까 그만하자고요. 아니 올해부터 다 치울게요. 음식 쓰레기를 개에게 먹이고 이 때문에 병에 걸려 죽은 개들을 그냥 내다버린 농장도 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개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판매한 것도 부지기수. 농장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와 오염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에 버린 곳도 있습니다. 적발된 곳은 농장과 도살장, 판매장 등 53곳에 달합니다. 동물 도살장이라든지 또 개를 많이 키우는 농장이라든지 또 동물 생산업을 하는 곳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건전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개 식용과 매매 금지 등 동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 학대 행위를 제보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현역 육군 대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군 부하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A 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린 자세로 내버려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아버지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친부와 친모는 평소에도 아기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인천지방조달청이 진행한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과 경기 남부 레미콘 사업 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살해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고 통화를 종료한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경사에게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의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어 10명이 넘는 원생들에게 복통이나 두드러기 등을 일으킨 혐의로 특수교사가 송치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이 법정에서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 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갑자기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참담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 이다솔 상담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심 공판에서 오거돈 전 시장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를 겪고 있고 약도 먹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온 겁니까? 이제 사건 직후에 본인이 스스로 병원에 가서 경도 인지 약간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갔었다.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기억력 감퇴되는 거랑 경도 인지 장애는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두 개가 증상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일단 사건 직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이 발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솔직히 말해 사건 직후에라고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이제 시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그래서 시장이 그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 약간 꼼수로서 그렇게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냥 기억이 안 나고 그 당시에 판단 능력이 좀 흐려져서 내가 했다는 핑계를 대려고 병원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행위를 벌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셨고요. 그리고 오거돈 시장 측이요. 성추행이 일회성이고 충동적이었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회성이고 충동적이었다는 주장은 가해자들이 항상 그냥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주장일 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계획적이었고 분명히 피해자를 특정해서 불렀고 그 전에도 한번 시도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상하게 여기고 가지 않았었는데 예.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업무 시간이니까 당연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갔을 때 피해자를 이제 여러 번 좀 간을 보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방송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밤에 데이트를 하자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하면 이건 계획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발적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치매 전 단계를 주장을 하고 또 일회성이고 충동적이었다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이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냥 예. 정말 상습적인 가해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상습적으로 가해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일단 오거돈 네. 전 시장이 어제 반성한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반성을 한다면서 뭐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는 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어제의 변론을 만약에 피해자분이 그때 들어가셨으면 바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을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2차 가해가 심했고 반성을 실제로 한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변론에서 이야기한 것은 거의 다 뭐 무죄 주장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 많은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반성으로 보이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예, 실제로 피해자분 반응은 어땠습니까? 피해자분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는 너무 이제 어이가 없고 억울하니까 가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공개 변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들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도 너무 속상하시니까 그때 바로 직후에 입장문을 내신 겁니다. 예,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참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신 건데 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2차 가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답변 자체가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기자님들도 저희가 언론 보도를 했을 때 재차 물어보실 정도로 이게 정말로 변론에서 나온 얘기가 예. 맞느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벌인 일이니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를 하는 게 피해자를 위한 길이 아니겠냐. 게다가 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피고인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고 게다가 막 가벼운 그리고 충동적이고 일회성인 사실과는 다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자기 죄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예. 결국은 피해자한테 전부 2차 피해가 되는 말들이죠.
오거돈 전 시장 어제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들어주었다라고 심지어 주장을 하고 예. 있는데 결국 들어준 것은 사퇴를 한 것 그거 하나뿐이고 그것 역시도 피해자가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니 그때야 부랴부랴 사퇴를 한 것뿐이거든요. 그 예. 이후에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까? 어떠한 사과도 없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1년 있다가 재판이 시작된 건 아시잖아요. 예. 1년이 지나고 그동안은 아무런 사과도 없다가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제 사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피해자한테 어떻게 진심으로 들리겠습니까, 실제로. 예. 뭐 합의를 피해자와 좀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합의를 시도했는지 어떤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정확한 것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합의를 요청하지 말아라. 나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 합의를 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간주하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예. 재판부에서도 합의를 요청하지 말아라라고 재차 약속을 받았는데도 합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예. 아, 합의도 재판부에서 합의 시도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합의를 계속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인 것 같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일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피해자분의 좀 그 심경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고요. 힘드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정신과 진료받고 약 드시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담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피해자분한테는 사실 그날 변론 이후에 결심 공판 이후에는 전화를 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예. 2차 피해들이 너무 많아서 쓰러지시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할 정도였고요. 실제로도 피해자분이 너무너무 속상해하시고 병원은 그딸 사건 당일날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예. 심해지고 있고요. 예. 가해자가 상당히 반성도 하지 않으니까요. 예, 네. 상당히 뭐 이런 재판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일상을 회복하셔야 될 텐데 좀 구형량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지금 징역 7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처음에 검찰에서 구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자 위주의 이야기를 피해자 중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예. 했었고, 게다가 이제 7형이면 물론 우리가 뭐 원하는 그 대단히 많은 형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에 속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론을 들으면서는 만약에 이 변론을 검찰이 먼저 들었다면 7년보다 더 높게 구형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그게 낮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분 상담하시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서요. 네, 피해자분 상담을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정말 진짜 가해자가 좀 처벌을 받고 엄벌을 예. 받는 게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 피해자분도 계속해서 그걸 너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얼른 가해자가 만약에 반성을 한다면 제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그냥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옥으로 가는 게 피해자를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성폭력 상담소 이다솔 상담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카드를 더 쓴 만큼 돈을 돌려준다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될지 선별이 될지 아직 당정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차 추경의 구체적인 윤곽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카드를 과거보다 더 쓰면 돈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리고 5번째 재난지원금이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 쓴 카드액의 10%가량을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의 한도를 두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당정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코로나 위기 대책인 재난지원금은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갈리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방안을 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 전국민 지원 효과가 있는 만큼 굳이 예산을 더 들여 고소득층에게 추가 현금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2차 추경 전체 규모를 33조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추경의 가용 자원은 국비, 지방비 등을 합치면 대략 33조 원 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줄 경우 전 국민은 15조 원, 소득 하위 70% 대상은 10조 원가량이 필요한 상황. 여기에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 백신 구매, 고용 지원 등을 위한 비용도 2차 추경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민주당이 당내 진통 끝에 매듭 지은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일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2%처럼 100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나서면서 당론 확정 뒤에도 종부세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직을 걸고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청와대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런 방식은 정책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겁니다.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100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으면 매번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호승 실장은 앞으로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분위로 하는 건 헌법에 규정된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2%가 되는 금액을 지금처럼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 정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정도의 시행령의 위임에서 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종부세법에도 많고요.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집값으로 줄 세워 2%와 98%로 편가르는 꼴이라며 이제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대선 전국을 앞두고 끝내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한 만큼 이번 달 입법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면서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코인 상장 폐지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대규모 상장 폐지에 코인 발행 업체가 소송전을 예고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코인 상장 폐지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거래소 측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홈페이지에 장문의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지난 18일 상장 폐지를 결정한 코인의 발행업체 피카 프로젝트에서 받은 코인 가운데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카 프로젝트는 자사 발행 코인 상장 폐지가 알려진 지난 17일 업비트는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20일에는 상장 전 업비트 요구로 코인 500만 개를 업비트에 전송했는데 이것이 상장료 명목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카 프로젝트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피해 보상 요구 소송과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코인 발행업체뿐 아니라 코인 상장 폐지로 날벼락을 맞은 투자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원화마켓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했다며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마디 사과와 보상이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업비트는 지금까지 29개 코인 상장 폐지를 결정했고 1개 코인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코인빗이 8개 코인 상장 폐지, 28종에 대해선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빗썸은 4종의 코인 상장 폐지, 2종의 코인은 유의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중견거래소들도 무더기 잡코인 정리에 기습적으로 나서면서 가상화폐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투자 심리도 얼어붙으면서 투자자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폐지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사실 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상장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폐기에 대한 합당한 기준과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심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암호화폐 상장 또는 상장 폐지와 관련돼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채굴 중단 조치에 이어서 거래 자체를 전면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채굴 국가인 중국이 초강수 단속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가격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가상화폐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싸게 샀다가 갑자기 거래 사이트가 폐쇄돼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你看这是我当时截的图，卖出的时候就弹出一个对话框，就显示交易失败了。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계좌는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계좌로 거래하다 걸리면 말소 조치가 됩니다. 인민은행은 대형 국유은행과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불러 직접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돈줄이 끊기면 가상화폐 거래소도 없어질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虚拟货币交易炒作活动扰乱经济金融正常秩序，滋生非法跨境转移资产、洗钱等违法犯罪活动风险。 중국은 채굴량 1위인 신장에 이어 2위인 스촨 지역도 결국 채굴장 전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관변 매체는 이로써 중국 가상화폐 채굴의 90%가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채굴량이 절반 넘게 감축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발 채굴 중단 소식 때문에 세계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화폐 대신에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이른바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반년 동안 전력을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를 보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기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전과 정부는 최소한의 시설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말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측 인력은 코로나19로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5달 뒤인 지난해 6월 16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인력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던 기간에도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898메가와트시의 전력을 개성에 보냈습니다. 해당 전기요금은 모두 남측에서 부담합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임시철수 상황에서 계약자의 해지 요청 없이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철수 뒤 검침이 불가능해 전년 같은 달 사용량 범위에서 협정 사용량으로 요금을 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전력을 보낸 적이 없고 11월에 기록된 수치는 2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량을 계산해 차이나는 부분을 한꺼번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자체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전력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의구심이 쏠립니다. 일부 공장을 가동했거나 또는 북한에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지원했거나 이것은 또 투명성의 문제로 국민들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은 거기에서 북한이 군수물자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제재 위반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재보수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걸 막으려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전력을 공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국민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TV 담화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선택해라,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면서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필리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시민은 인구 1억 1천만 명 가운데 1.9%인 210만 명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온라인으로 보려면 쿠팡 앱을 깔아야 합니다. 포털에서 무료로 스포츠를 보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돈을 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 달 뒤 도쿄올림픽의 명승부, 텔레비전이 아니라면 오직 쿠팡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이 온라인 양대 산맥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치고 온라인 중계권 쟁탈전에서 승리를 눈앞에 뒀습니다. 쿠팡은 도쿄올림픽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합쳐 지상파 3사에 500억 원을 주는 공격적 베팅으로 독점 계약에 사인만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가장 최근 올림픽이었던 평창 때 네이버와 카카오, 통신 3사가 합친 중계권료 100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스포츠를 매개로 쿠팡의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부분에서의 국내 송출을 다 쿠팡이 점령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OTT 시장의 판도도 이번이 굉장히 또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또 바랍니다. 이변 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시청자들은 쿠팡의 온라인 플랫폼 쿠팡 플레이에 월 2,900원을 내고 도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돈 내고 보는 올림픽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동안 무료로 즐겼던 손흥민과 류현진 경기 역시 월 정액권을 사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에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보편적 시청권 문제와 20, 30대 스포츠 매니아들에게 대한 이중적 부담 문제는 저는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논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좀 파악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스포츠는 보편적으로 시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뉴미디어 중계는 법에서 다루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엄밀히 쿠팡의 온라인 독점 중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데 시대에 맞는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프로야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TV로는 경기당 평균 25만 명이 봤는데 포털로는 2배인 50만 명이 보는 등 온라인이 대세입니다. 이제 온라인 뉴미디어에도 보편적 시청권 개념 도입이 시급하고 동시에 바뀐 패러다임에 맞는 적정한 가격과 중계의 품질 등도 눈높이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사이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거센 소나기가 집중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4도, 광주 2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